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네, SPBC 뉴스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반가운 오프닝 거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실 이 KMTnet. 네. 이영 기자는 잘 모르나요? 네, 저 잘 모르는데요. 이거 저 설명하기 너무 귀찮고 복잡하니까. 네, 청취자들 대부분 다 아시고.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망원경 3개가 있는데 그게 외계 행성을 찾는 건데 우리나라 프로젝트예요. 네. 세계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 네. 칠레랑 저 남아프리카랑 호주에 있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 알면 돼요. 네, 그 다 들으시는 분들이 귀찮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드디어 외계 행성을 우리가 찾기 시작했다. 네. 예, 그런 소식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식적으로 2개를 발견했다고. 네. 네. 요게 보니까 이번에 새로 찾았다기보다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포착을 했던 것을 그렇죠. 분석을 해서 네. 나왔는데 네. 2개를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지구 같은 그런 행성인가요? 좀 큰 행성으로 2개를 발견했는데 생명체의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바로 이어서 나왔더라고요. 네. 아, 기대하지 마.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고. 외계에 있는 지구 정도 되는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예, 이미 지구적으로. 다른 데선 많이 발견했고 뭐 비슷한 케플러나 거, 예, 네. 비슷한 거 꽤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 KMT넷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생명이 살만한 곳. 생명이 살만한 곳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발견을 해서 음. 통계적인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네. 행성 2개가 되게 춥답니다. 영하 200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네네.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플러하고의 다른 장점이 케플러는 가리는 걸로 발견을 하잖아요. 식현상이라고 식현상으로. 하죠. 네. 그러려면은 반복을 하려면은 지구 정도를 발견하려면 한 3년을 계속 관측해야 되는 거고. 계속 돌아오는 걸 봐야 네, 되니까. 네, 돌아오는 걸 봐야 되니까. 이제 별에 가까이 있는 행성을 발견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케플러 식현상으로. 얼마 근데 전에 봤는데 해왕성을 처음 발견하고 얼마 전에 해왕성 1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65년. 그렇겠네요. 이런 거 그럴 수 발견 있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식현상으로는 절대 발견 못 하죠. 그죠. 네, 네. 못 하는 거죠. 좋은 지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식현상으로는 사실상 발견이 거의 힘든 건데 지금 KMT넷이 쓰는 방법은 미시 중력 렌즈를 네. 쓰기 때문에 그 거리랑 상관없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 상대성 이론으로 빛이 휘어지는 걸 네, 통해서. 빛이 휘어지는 거니까 네. 시선상의 일치가 되면 되거든요. 원래 별에서 많이 떨어진 것도 훨씬 쉬운 거죠. 식현상보다. 우주에 별이 엄청 많으니까 네. 시선상이 일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꽤 같아요. 많죠. 식현상으로는 그런 걸 발견하려면 몇 년간을 관측해야지 되는 건데 미세 중력 렌즈로는 그냥 한 번에 아주 멀리 떨어진 것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저희가 KMT넷에 대해서 제가 특히 천문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몇 년 전부터 극한 애정을 가지고 거대한 모형 망원경도 우리가 만들었고 네. 그게 지금 과천과학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총 발견한 외계 행성이 대략 3,000개가 좀 넘는데 네. 그 중에 3분의 2가 케플러가 발견한 거거든요. 케플러 우주 망원경. 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그런데 앞으로는 가장 많이 발견하는 망원경이 이 KMT넷 망원경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2,000개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앞으로 발견되는 것으로는 아마도 올해 내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견하는 망원경은 거의 확실히 KMT넷 네. 망원경이 되지 않을까. 케플러는 그리고 이제 조금 맛이 갔잖아요. 끝났죠 뭐. 이제 걔는 이제 잘 못 찾을 거고 우리 네. 막 쫓아가고 이러면 조만간에 네. 역전도 되고. 네, 충분히 네. 가능할 거로. 네. 근데 망가진 기계랑 싸워서 이기는 거 그렇게 기쁠 것 같진 않은데. 이기는 게 중요하죠. 과정은 필요 없어요. 네, 다음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죠. 네. 전원이 나간 알파고 이런.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멋진 얘기가 있고요. 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게 되고. 2개인데 앞으로는 그냥 진짜 계속 나올 거예요. 네네. 나올 때마다 저희가 아마 초기에는 좀 하겠지만 나중에 많이 네. 나오면 안 하겠죠. 이게 나중에는 뭐 몇 개 묶어서 하겠죠. 아니면 지구랑 정말 비슷한 나중에는 보도 자체를 한꺼번에 한 거 아니고는 안 나올 거예요. 거. 아, 네. 상반기에 200개 찾았다 이런 그렇죠, 뭐 식인 이런 거죠. 식으로. 우리도 모르고. 전분기 대비 2% 상승.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구랑 똑같은 걸 찾던가. 예, 예, 어. 그렇죠. 그런 네. 정도. 그리고 이제 요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죠. 네. 이게 8월 보통 한 10일 전후에서 매년 네, 네. 이 유성우가 돌아오는데 네.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했던 기억이 제 나는데요. 재작년이든가
8월 11일, 12일의 밤에 하늘을 열심히 보시면 네. 유성 샤워를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물론 비가 오면 잘 안 보이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천문대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요. 망원경으로 보면 안 되죠.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유성은 말 그대로 하늘을 휙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맨눈으로 최대한 넓은 하늘을 보고 있어야죠. 네네. 네, 사방이 트인 곳에서 그런데 천문대에서 하는 것은 천문대가 아무래도 하늘이 잘 보이고 하늘이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변이 어둡고.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요? 네. 유성을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본 적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궁금한데 대부분 다 보나요? 저만 못 보고 다 보셨나요? 저는 유성을 어렸을 때 시골 살아가지고 많이 봤고요. 외갓집에 동네가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시기가 잘 맞았는지 그날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름방학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이때네요, 8월 10일. 아, 이때 생겼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유성우가 기간이 여러 개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이 나쁘지 않은 한 네. 아주 어두운 곳에 가면은 보여요. 네. 그렇구나. 저는 한 20년 전에 집 근처에서 그 불덩어리를 봤습니다. 아예 떨어지는. 네. 불길이 보일 정도로 아. 가깝게까지 아, 떨어지는. 진짜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파이어볼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누가 유성우 중에서. 누가 지불놀이 하는 거니까. 아니, 완전 진짜로. 진짜요? 불길이 환히 보일 정도로 가깝게 떨어지다 사라졌어요. 예. 그럼 유성이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다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눈에 보이는 시간은 0점 몇 초네요. 아 진짜 빨리 봐야 네, 되는구나.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오면 이미 없어요. 아, 네. 저거 봐 이러면. 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저는 저것도 봤어요. 사조성. 사조성이 뭐예요? 북두신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처음 듣는 말. 예, 달 옆에 있는 조그만 별인데 네. 그 일주일 내로 죽는 사람만 보는 별이에요. 그게 뭐야? 그래서 북두신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니 지금. 달 옆에 별 항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북두신권 한참 볼 때 그런 별을 봐서 이거 사조성 나 봤네 어떡하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20여 년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성우 8월 11일, 12일 밤에 가장 많이 보이고 네. 시간당 80개 정도가 떨어진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1분에 1개 이상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1분에 1개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네. 1분 내내 보고 있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 네. 낚시 그런데- 비슷하네요, 낚시.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시간당 150개를 예상하고 있대요. 더 많이 떨어진대요. 네. 유성우 관측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런 예상이 맞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저는 이런 예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유성우라는 게 지구가 유성 잔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네. 먼지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잔해들은 해성이 주로 이제 남기고 간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지나가면은 네네. 그때 이제 유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그 스위프트 터틀이라는 해성이 있어요. 그게 지나간 자리를 아하. 그러니까 매년 그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네. 이걸 보실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요.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도록 네. 한 30분 좀 준비를 해라. 깜깜한 네. 데서. 그 동네가 정전되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가요. 그리고 뭐 좀 편하게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깜깜한데 준비하고. 진짜 눕다시피 해가지고 네. 몇십 분 정도 보고 있으면 몇 개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봐요. 그거는 꼭 유성우 때 아니더라도 네. 몇십 분 정도 하늘 계속 보고 있으면 몇 아, 개는 진짜요? 몇 개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러다 보면 모기에 물리게 됩니다. 그렇죠. 모기 그렇죠.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뭐죠? 버물리? 이 상품명을 얘기하면 방송에서 보통 안 되지만 우리 방송이 그 정도 힘이 셀 것 같지 않고. 예, 하늘 관련된 얘기 좀 드렸고요. 네, 저희한테 그 여름 방학에 어디 갈 만한 천문대나 뭐 이런 거 있는지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간간히 계신데 검색하면 진짜 다 나오고요. 근데 그런 천문대 그냥 가도 돼요? 보통 오라고 홈페이지에 만든다니까요. 그 예약 방법이나 방문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적혀 있겠죠. 뭐.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본인들 지역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꽤 뭐 많고요. 이런 날 또 많은 경우가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그 사설 시민 천문대도 많이 있고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셋이 이제 뉴스를 준비하고 우리 호프 이용 기자가 아이고. 이거 안 끝내네요 이들이. 아니, 지난번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요. 네. 댓글이었는지 메일이었는지 나머지 세 사람이 하는 뉴스는 그냥 시시한 얘기하는 것 같고 이용 기자의 그 집착 분석만이 제대로 좀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 약간 요새 이용 기자가 약간 순환을 좀 당하니까 아, 좀 약간 극렬 팬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방송과는 무관한 순환이지만. 그 수단은 딴 데서 당하고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얘기해서 여기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일단 뭐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죠 뭐 네, 가시고. 그런 다음에 뭐 넘기실라 넘기시고.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최 팀장부터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그럴게요. 네. 저는 오늘 좀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그 제가 아사히 신문에서 찾은 기사인데요. 와. 왜? 아니야. 이거 영어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SF적인 아이템들은 이렇게 대충 생각해봐도 좀 되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만들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아이템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무한동력? 스타트rek의 네, 무한동력 마찬가지죠. 스타트rek의 뭐 워프 엔진이나 뭐 네. 타임머신, 뭐 투명 망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대표적인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럼 뭐 파토님이 진짜 그런 아이템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 네. 알고는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얘기도 아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 궤도 엘리베이터 얘긴데요.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네,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진짜 예전에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1890년대. 네. 1890년. 1890년대요? 네네. 이때 이제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진짜 시리어스한 과학자죠. 네네. 예. 되게 네. 유명한 로켓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중에 네. 하나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은 SF 작가들에 의해서 이 꿈이 이제 커졌는데 뭐 네. 당연히 뭐 아서클락 같은 작가들도 그렇고 그 과학관 전시물로도 있어요. 네. 미래 그 아, 우주. 우주 엘리베이터. 맞아요. 예. 우주로 올라가나요? 미래 상상. 아, 네. 네. 1m쯤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걸로 연출을 한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아 진짜 맞아 나도 그거 타봤어. 그 문명 시리즈 게임 해보면 네. 그게 글로벌 원더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미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네. 네, 이게 이제 상상을 사실 해보면 우주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짜 우주 문명 같은 게 시작되는 느낌? 좀 이런 판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뭐 백만장자나 우주 비행사가 아닌 한은 우주로 갈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일상적인 공간으로 우주를 만들어주는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대 구조물과 고층 빌딩을 좋아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도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사실 이런 개념, 뭐 건담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총몽 같은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념은 사실 대충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정지 궤도에 우주 정거장 같은 걸 하나 올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하고 그 사이를 진짜 튼튼한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 사이를 엘리베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네, 네. 사실 이제 이게 진짜 그럴듯하고 될 것 같은 거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많이 타봤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봤고. 지상층, 우주층. 그렇죠. 중간에 성층권 10번. 이런 거죠. 케이블이 충분히 튼튼하기만 하면 그렇죠. 우주 정거장 만들어봤죠 우리. 그러니까 밑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동력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은 데서 이제 내고 있는데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로켓은요 지구 궤도에 진입하려면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엘리베이터한테 맡기고 지구 자전을 이용해서 그냥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 제가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산해 놓은 걸 봤는데 로켓을 이용해서 화물을 보내면 1kg에 2만 달러 정도가 든대요. 우리 돈으로 한 2,300만 원 정도고 네. 사람 하나를 올리려면 15억 원이 드는 거죠. 로켓을 쓰면. 네, 로켓을 쓰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비용이 싸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뭐 로켓을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사실.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1kg에 200달러 정도면 20만 원이요? 네, 200달러 23만 원 정도 지금 쳐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한 번 가볼 만한데요, 이 정도면 가격이면. 그래서 23조억 원 정도가 예를 들어 든다라고 하면 만 톤만 올리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고 경제적인 측면이 좀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연구를 하는데 뭐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도 꽤 오랫동안 이제 뭐 이걸 만든다라는 뉴스들을 좀 몇 년간 계속 냈었고 일본에서도 뭐 2050년까지 이걸 완료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찾은 뉴스는 일본 한 대학의 연구팀이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위한 어떤 기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 설계에서 이걸 ISS에 올 여름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하고 아래를 연결하는 밧줄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밧줄 뭐 테더라고 말하는데 줄이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바닥 쪽에서 무게를 잡아주는 앵커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무게를 지탱해주는 이제 균형축 카운터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소형 위성 같은 우주 정거장 같은 형태가 될 거고. 줄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줄 위에요. 줄 그러니까 위에서 위에요? 이걸 팽팽하게 잡아당겨줄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지금 정지궤도에 올려놓고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엘리베이터 객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이 3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줄 부분이라고 합니다. 36,000km. 네, 제가 뭐라고 했죠? 36만. 아, 네, 36,000km. 너무 많네요. 정지궤도가 36만. 네. 36만이면 달까지. 아, 네. 달까지 엘리베이터. 네, 나쁘진 않죠. 달까지 묶어버리지 뭐. 그러니까 이 36,000km의 줄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줄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일단은 가볍고 저렴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 사이에 뭐 방사능때도 있고 우주 쓰레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네. 이걸 버텨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진행하려는 실험은 작은 박스 형태의 인공위성 2개를 올리고 그 사이를 한 100m 정도 되는 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어떤 식의 힘을 받고 얼마나 많은 뭐 쓰레기들이나 뭐 이런 게 부딪히고 뭐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채집하는 실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올 여름 중에 이 실험을 시작을 하면 실제로 그 줄에 생기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군요. 네, 약간. 그렇죠. 근데 그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이게 진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라도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줄을 지상에서 쌓아 올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끌고 올라갈 수, 그것도 사실은 좀 그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야 될 것인가, 밑에서 올려야 될 것인가. 어려운 게 위에서 내리려면 위까지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 36,000km의 무게를 거기까지 올려가지고 그렇죠.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어려운 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이 최근에 들어서도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인데 네. 탄소 나노튜브 얘기할 때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재질이 중요하니까 네. 그죠. 가볍고 질기고 네.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탄소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100m짜리는 뭐 어떤 줄로 혹시 하는지 네, 그런 성분인 것 같은데 이 네. 지금 탄소 나노튜브가 실은 그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한 10년 정도 전에 개발됐다는 뉴스가 났을 때도 이거를 말하자면 케이블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가루를 개발을 해서 네. 이 소재로 그런 뭐 리본을 만들면 버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본 거고.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이제 10년 전에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36,000km 올리려면 대량 생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지금 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잴 수 있는 일이 정확히는 아니죠. 모르겠지만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36,000이면 대략 지구 한 바퀴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일 끔찍한 거는 이게 사실 중간에 끊어져서 이 줄이 굉장한 장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가 이렇게 채찍처럼 지구를 딱 때릴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박사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때린다. 근데 워낙 가벼우니까 사실 뭐 그럴 수는 충분히 있죠. 지구 한 바퀴 돌린다니까. 그럼 줄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우주 쪽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면 그 케이블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안 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면 일단 안 되니까 네. 무슨 일이 그렇구나. 있어도. 떨어지면서 타는 정도의 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사에 어떤 부분에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 번만에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여서. 그거 한 번 실패하는 것보다는 계속 로켓 쏘 올리는 게 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번 실패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 디스토피아 SF도 한번. 그 약간 지구 주변에 줄이 항상 널려 있어요. 이렇게. 모든 엘리베이터에서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중간에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 예를 들어서 뭐 상공 7,000km 이런 데서 멈춰가지고 또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네. 만들어 놓으면 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위아래로. 엘리베이터 하나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 가설하는 거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딪히고 멈추고 그게 한꺼번에 끊어지면은 거기 이 36,000km에 사람이 타려고 맘먹으면 네. 수십만 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전부 다 네. 죽고 이게 그리고- 타워링 영화의 아주 SF판. 그리고 제가 또 그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 36,000km를 오가는 이 체인버가 뭐라고 했지? 엘리베이터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무슨 동력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인버 자체에다가 무슨 핵 발전 뭐 그러니까 이걸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끈 100m짜리 끈. 근데 그 보니까요 레이저를 밑에서 강한 레이저를 쏴서 올릴 수는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분, 네. 네, 게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그 방사능때에 사람이 며칠간 뭐 이런 문제들. 뭐야 이게. 그냥 안 되겠는데요. 얘들 이거 헛짓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탄소 나노튜브도 사실 일본 과학자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본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건 좀 확실히 사실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게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은 그냥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지구 한 바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네. 지구 한 바퀴를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뭐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 네.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냥 저런 건물 엘리베이터 속도로 가면 안 되군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하려고 그 이제 궤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시작은 상당한 그 지면을 할애해서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예를 들어 우주 쓰레기도 다시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지를 되게 한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왜 안 되는지를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같은 거하고 같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러시아에 이게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네. 러시아의 푸틴의 후원 하에서 순간 이동을 연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주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수준인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 꺼낸 건데 네. 전 그거보다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는 일단 이 엔지니어링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네. 어떻게 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천조를 투자를 하겠대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입자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약간 양자각적 개념에서 성공한 적은 있는데 좀 큰 물체를 옮기는 그런 순간이동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은 경우에 부정부패라는 연관이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뭘 하기 위해서 뭐 20몇 조를 쓴다. 네,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몇 %가 어디로 갈 것이다는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러시아는 통이 크군요. 수천 조를 써서. 수천 조를 네. 예. 이게 크게 해먹을 거예요. 그렇군요. 역시. 아무튼 뭐 그래도 명분이 저희 같은 사람은 좋아하는 얘기니까 좋죠. 순간이동 만든다. 네. 수천조를 수천 년에 걸쳐서 쓰겠다 그러면은 뭐 그게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네. 뭐 100대, 200대가 먹고 살겠네요. 네, 궤도 엘리베이터 저희 사실 뭐 어릴 때부터 SF도 나오고 참 궁금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라도 실현되는 그림이 나올지. 이게 좀 사실 약간 지금은 좀 SF와 과학과 엔지니어링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진짜 많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나가는 소행성을 잡아서 네. 거기하고 연결한다.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여러 별소리를 다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행성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을 채굴 하여 이제 이걸 만든다 막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말하자면 줄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우주 생산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 뭐, 네,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36,000km씩 줄이 가려면 너무 길잖아요. 로켓으로 어디까지 올려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궤도 엘리베이터 중간에 끊어놓은 형태 같은 거요. 올려서 도킹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아이디어까지 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로켓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요, 같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탈출 속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훨씬 싸대요. 얘기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던지는 것보다는 당기는 게 좀. 그렇죠. 자,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네. 이거 나중에 무슨 스페이스 레이스처럼 네. 우주 엘리베이터랑 순간 이동으로 어느 게 우주로 가는 어느 게 쪽으로 더 빠른가 이렇게. 그거 한번 경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거 예. 왠지 또 해놓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은 화장실에 내버리게 됐는데. 제 느낌으로는 우리 살아생전은 둘 다 결과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외계인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계인이 우리가 실컷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겠죠. 싸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뉴스는 방금 그 뉴스와 달리 매우 실용적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네,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 사실 로뮬런 그 우주선이 생각났거든요. 아, 걔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미온 워버드요? 그래서 리부트된 거에 보면 아, 리부트된 거에 네. 그렇죠, 그렇죠. 스타트랙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하죠. 네. 뭐 필요도 네. 없고 이런 거 네. 뭐 빔으로 네. 다 하는데 뭐. 빔. 그렇죠. 역할. 빔으로 쏘면 전혀.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순간이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병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사실. 그러네요. 스타트랙에서- 러시아의 승리네요. 결국. 스타트랙에서 보면은 순간이동이 이겼네. 네, 어쨌든 그런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쪽 관련해서 제가 드릴 얘기는 좀 의학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네. 하루 만에 암세포를 40%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완전 해야죠. 좋죠. 해야죠. 네. 그런 로봇이 등장했어요. 이게 로봇이라기 말하기 조금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그것도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박석호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팀께서 만들으셨는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의 로봇인데 사실은 세포예요, 세포. 기계로 만든 건 아니고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 세포라고 해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서서 세포를 잡아먹는 면역 작용을 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항암제를 넣은 나노 입자를 먹게 했어요. 대식 세포로 하여금. 그럼 얘가 뱃속에 항암제가 들어있는 나노 입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자성을 띤 물체를 넣어요. 대식 세포에. 그럼 예를 들어서 배에다 자성을 대고 움직이면 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는 로봇이란 말이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서 얘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세포의 움직임을.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종양에 도달하면은 원래 먹는 거잖아요. 그죠. 종양을 그거네 먹으면서 매그니토. 아 예. 종양을 먹으면서 안에 있는 나노 입자에 있던 항암제를 네. 뿜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험을 했는데 24시간 만에 대장암 세포가 45%, 유방암 세포가 40%가 줄었대요. 24시간 만에. 예, 그러니까 세포가 암을 먹어 치우면서 항암제를 동시에 공격을 하는 항암제를 주사나 이제 먹어서 섭취하는 게 아니고 거죠. 예. 세포한테 줘서 그 부위에다가 직접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핀포인트로 오. 공격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원래 이제 종양 혈관이라는 게 네. 우리 일반 혈관은 되게 질서 있게 잡혀 있는데 네. 이 암 세포란 건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네,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서. 예, 그래서 종양 혈관 속으로 약물이 잘 안 가요. 항암제가 중심까지. 네. 그래서 겉에만 자꾸 죽이고 항암제를 아무리 맞아도 핵심을 못 건드리는데 얘는 자기장으로 거기까지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관이 없는 중심부까지도 약을 뿌릴 수가 있어. 우와.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 우와. 예, 그리고 진짜 엑스맨 보고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실제로 쉽진 않겠지만 말만 들어가지고는 쉽고 네. 획기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네, 뭐 사람한테 물론 쓰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암에 도전하는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했고 6월 달에 그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게재가 됐어요, 논문이. 그러니까 지금 사기 아니고 뭐 이런 데 나와도 사기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나노 로봇이 정말 이렇게 뭐 틱틱틱틱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거 같지만 맞아. 그런 건 아닌데 일종의 생체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로봇. 예, 생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암에 엄청난 치료 성과를 내게 되지 않을까. 야, 손가도 손가지만 아이디어가 정말.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했다는 게 놀라워요. 네. 예. 그러게요. 근데 왜 얼마 전에 그 오늘 저희가 다룰까 생각하다가 안 다뤘던 뉴스 중에 왜 가오리 생체 아, 로봇 네,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있어도 예전의 기술로는 살아있는 세포하고 기계를 결합하는 이런 일 자체가 좀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그쪽의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생체 말이에요. 로봇 류의 네.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그런 거요? 네, 그런 거. 좀 다르죠. 이거. 네, 그 드라마 인조 생각해 있는 보면 거니까. 진짜 싸게 한 거 아닙니까? 600만 불이. 엄청 싸게 했죠. 그때 미국도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힘쓸 때는 항상 소리만 내면 힘쓰는 거고. 소리와 슬로우 비디오. 네, 슬로우 비디오. 빨리 달릴 때 네, 오히려. 빨리 달릴 때 오히려 늦게. 늦게 가죠.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원리를 생각해봐도 뭐 다리랑 팔만 그렇게 바꾼다고 그 척추가 버텨주나? 그건 자동차인데 뭐, 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2016년이 돼서는 21세기가 오고 있구나. 좀 그런 실감들이 좀 들기도 해요, 그죠? 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뭐 회춘약이니 별 얘기 다 했지만 이런저런 방식들과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는 병도 덜 걸리고 확실히 오래 살 것 같긴 하다. 그래, 네. 이제 그 느낌은 좀 확실해지는 그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겠구나. 예. 사조성만 안 보면 아, 제가 아까 왜 엑스맨 얘기했냐면 엑스맨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매그니토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간수한테 이제 매그니토 같은 편이 그 전날 밤에 뭘 술 그쵸. 먹으면서 맞다. 뭐를 먹여요. 네, 근데 네. 그게 피의 철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아, 네, 네. 그래서 그 들어버리죠. 매그니토가 그 사람을 조절해 그렇죠. 움직여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거 얘기였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그걸 보면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되게 이런 어떤 세균이나 그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뭘 하는 영화 보면 되게 그 파국으로 끝나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몸을 지배당하고 막 네. 뭐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네. 이것도 상용화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기대할 만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뉴스였다는 생각이 제가 했지만 그 뭐 좋은 항암제를 만드는 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닐 거고. 그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좋은 항암제가 나오면은 또 그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네, 쓸수 이런 있는. 기술이 생기면 이제 그 세포에 넣기 좋은 항암제 이런 식으로 또 개발이 가능할 거고. 가능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암이 정복이 되지 않으면 오래 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매영이 암 전문가인데 암은 무조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운 좋으면 죽을 때까지 안 걸리는 거고요, 그냥. 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걸릴 것이 안 걸린 것뿐이고 네. 운 나쁘면 일찍 걸리는 거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 돌연변이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왜 보면 뭐 흰 눈썹도 하나 길게 나기도 하고 팔에 쓸데없이 털 하나 나고 막 그렇죠. K박스님이나 저나 이제 요즘 그런 거 좀 겪지 않습니까? 뭐 그죠? 저는 아직 라이어. 눈이 침침해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전에 따라서 그런 인자가 뭐 적냐 많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암이랑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회춘약 같은 걸 만들어도 또 암 같은 걸 정복하지 못하면 아까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오래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젊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개춘을 그렇죠. 했는데 암에 걸려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까지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이 다양한 과학 쪽에서 개발되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제 과학 뉴스를 전할 때보다 마음속으로 혼자 살짝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나 돈에 대해서 막 탐욕스러워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왜냐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커진다는 느낌? 네. 괜찮아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네요. 뭔가 오늘 분위기가 살짝 기묘한 느낌이 있는데요. 저 이런 분위기를 깨주실 저희 다운 그런 뉴스를 아마 K 박사님이 준비해 네. 주시지 않으셨나.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하는 거는 뭐 항상 그랬지만 가장 쓸데없고, 예, 그 실생활에 도움 안 되는 얘기, 영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뉴스에서 다뤘던 거예요. 네. 우주 가속 팽창 얘기인데 예. 네. 그 얘기 또 하신 건 아니죠? 또 하는 거예요. 아, 네. 똑같이 책도 또 하는 거예요. 쓰셨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뉴스룸 3회에서 했어요. 네. 5월 5일. 네. 근데 제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한 것 같아서. 네. 제가 들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반복 교육이 필요하겠다. 네, 근데 그 뉴스 그대로는 아니고 네. 새로운 뉴스가 최근에 다시 나왔어요. 아. 거기에 대한 네. 아, 네, 네. 똑같은 후속 뉴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네.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네. 그리고 가속 팽창을 하는데 팽창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더라. 빠르다. 네. 네, 그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네. 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제 길게 했어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아마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반복 학습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네. 일단
우주 팽창 속도를 재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직접 재는 거죠, 그냥. 네. 팽창 속도라는 게 거리에 따른 팽창 속도니까,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니까, 거리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요것만 재면 되니까. 그런데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도플러 효과로 굉장히 쉽게 재고, 적색 예, 문제는 항상 거리. 예, 네. 거리를 재는 게 오차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에담 리스라는 과학자가 98년에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을 해서 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네. 자기가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팽창한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네. 거죠. 네. 그때 그 사람이 쓴 방법이 초신성으로 거리를 쟀는데 네. 초신성보다 더 정확한 게 세페이드 변광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은하의 꼰대에서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을 같이 발견을 해서 아하. 초신성을 더 정확한 거리 측정 도구로 만든 다음에 더 멀리 재보니까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더라. 네. 그렇게 팽창 속도를 재는 방법은 직접 재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에 그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 때문에 그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 분포도를 분석을 해서 이론과 맞추면은 우주 전체에 암흑 물질이 얼마 있고 네. 암흑 에너지가 얼마 있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고 우주 팽창 속도가 얼마다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주 초기의 관측을 가지고 지금으로 자연스럽게 피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두 개가 같아야 정상인데 네. 안 맞다는 거죠. 아하. 예, 안 맞는 경우는 둘 중 하나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네. 그러면 괜찮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둘 다 맞는 경우. 예. 예, 둘 다 맞는 경우. 이 얘기 분명히 지난번에 했거든요. 네, 와, 맞아요. 완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천드는 표정을 짓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전 기억나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더 모르는 게 된다. 아, 이 그렇죠. 얘기하셨습니다. 아. 예, 둘 다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과거 우주 배경 복사는 과거 자료니까 네. 과거에 재했을 때는 분명히 이 속도로 해야지 맞는 건데 지금 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하. 그렇다면은 계산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분포가 틀렸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그게 둘 다 맞는 경우의 문제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분포가 다르다. 특히 이제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거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 쪽이 더 크다. 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은 모든 이론이 다 바뀌어야 된다. 아. 네. 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난번 뉴스까지였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편 스토리. 지난 네. 편 스토리였어요. 여기까지가. 프리비어스. Previously on 과학하고 앉아있네. 제가 이 뉴스를 전하려고 하다가 뭐 앞에 얘기는 앞에서 한번 다시 찾아서 들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네. 내가 어떻게 얘기했지 하고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야 되겠구나. 네. 아, 반복 학습을 시키자. 네. 네, 그래서 새로 듣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두 가지가 어쨌든 두 가지 다 맞는다면은 암흑 에너지 쪽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암흑 에너지가 지금의 가정은 전체 우주에서 계속 커지지만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커진다. 근데 어쨌든 성질은 밀도가 계속 일정하다. 네. 요 성질을 적용하면은 다른 경우의 관측 결과가 잘 맞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은 이게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갖고 현재 속도에 맞춰버리면 다른 관측 결과가 또 다 맞는 거예요. 네. 네.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맞추려니까 해결하는 것보다 생기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게 이번 뉴스예요. 암흑 에너지가 암흑 다른 에너지, 에너지가 또 있다. 그렇죠. 암흑 에너지 문제나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아하. 둘 다 맞고 예. 둘 다 맞다라는 가정하에 암흑 에너지를 건드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상한 뉴트리노가 있다. 이상한 뉴트리노? 예. 그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뉴트리노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뭐 1분에 몇 조 개가 통과해가는 그런 물질인데. 그렇죠. 네. 그게 참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예. 뉴트리노는 우리 입자물리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강인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기하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뉴트리노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세 종류는 지난번에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입자라고 하는 렙톤이 네. 전자가 있고 뮤온이 있고 타우 입자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이 뉴트리노를 하나씩 대칭되는 그렇죠. 뉴트리노가 있다. 네. 그래서 전자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종류 외에 또 다른 뉴트리노가 있으면 뉴트리노는 질량이 있거든요. 네. 네, 뉴트리노가 질량이 있다라는 게 그 작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렇죠. 찾아낸 거였고요. 새로운 이상한 뉴트리노가 있을 때에는 질량이 있을 거고 아하. 그런데
얘가 그 빛의 속도에 가깝게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린대. 우주가 팽창에 따르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물질이 있으니까 중력을 당겨야 되잖아요. 우주 팽창하는 거. 네, 네. 네. 그거를 약하게 당기는 거죠. 원래는 이만큼의 세기로 당겨줘야 되는데 약하게 당기니까 암흑 에너지가 더 세게 밀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오호. 예, 그래서 팽창 속도가 빨라졌다. 우리가 그 팽창 속도 얘기할 때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암흑 물질은 팽창을 못하게 당기는 네. 거고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는 건데 네. 요 암흑 물질 쪽에서 그러니까 당기는 쪽에서 약해져 버리니까 네. 예, 이게 약해져 버리면은 암흑 에너지를 가만히 두고더라도 네, 네, 그때랑 저기랑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뉴트리노의 성질이 그렇죠. 땡기는 쪽에 힘을 약하게 만드는 약하게 그런 성질을 만드는 갖고 역할을 있는 한다. 거군요. 예, 막 그렇죠. 청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엑셀을 밟은 게 아니고 네.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은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속도가 계산에 비해서 더 빨라졌다. 빨리 그렇군요. 그러면 암흑 에너지를 안 건드리고도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전체 총량을 건드리지 않고 네. 그 우주 배용국사도 맞고 현재 관측도 맞다라는 걸 맞출 수가 있다. 이건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문제가 찾아내야죠. 이러면 편하겠는데 이런 거군요. 우주로 엘리베이터만 연결하면 편하게 그러니까 사실 뭐 더 황당한 얘기죠, 그거보다. 근데 이제 그런 이상한 뉴트리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실험 결과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대요.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카미오 간데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몇 가지 실험 결과가 이런 거를 도입하면 설명이 더 잘 된다라는 실험 결과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새로운 뉴트리노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더 실험을 정밀하게 해서 그걸 찾으면 이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사람들 진짜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한 뉴트리노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생각을 해낸 게 네. 되게 생각을 해내고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관측 결과 조류들을 뒤지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도입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근데 이 우주 팽창 쪽 관련된 사람들은 이게 좋은 답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은 입자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건데 예. 소립자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표준 모형에서도 그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대요. 가능하대요. 진짜요? 예, 예. 그러면 뭐 문제가 그쪽하고도 갈등이 네,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의 이론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예상했던 걸 또 하나 맞추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정말 그냥 일타쌍피. 이렇게 인간이 이런 거 생각해내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정말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제안한 사람도 역시 그 에던 니스라는 아,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낸 다음에 또 대안으로 또 하나 이제 그걸 제시를 한 거죠. 참 똑똑한 사람이군요. 이게 그 암흑 에너지와 그 암흑 물질의 어떤 경쟁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하게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걸 해결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과 일을 키우는 그 두 가지의 대결이라고 보면 점점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해를 넘어서고 있지. 네. 암흑 에너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 던져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조심조심. 크게 던진 다음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막 뭐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찾아보고 뭐. 근데 그게 아니다 싶은 사람은 또 계속 옛날 거에서 찾는 거죠. 네. 진짜 암흑 에너지 문제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들. 과연 우리가 우주의 본질 이런 거를 언제 얼마나 어디까지 찾아낼 수 있을까 예.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K 박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아주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굵은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까요?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굵은 건 다 알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것들. 아니 뭔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빅뱅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뭐 만일에 그게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네. 네. 그게 참 정말 숙제네요, 그죠? 그 문제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려버리면은 네. 지금 이론을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야 뭐 항상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당연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빅뱅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약간 마이너하고 좁은 영역에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긴 있어요?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한 번 빅뱅이 있은 게 아니고 반복된다. 아 뭐 그런 얘기 들어요. 네, 반복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우주가 있으면서 두 개가 충돌하는 순간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그런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 같은 데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주장하는 이론들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심슨 가족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신이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신이라는 징표가 뭐냐면 손가락이 5개예요. 그 만화 세계에서 만화는 4개니까? 전부 4개거든요. 진짜 천재야. 여러분 심슨 꼭 보세요. 그런 것처럼 어떤 손가락이 6개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약간 말이 되는 게 그 만화에 있는 존재들은 다 손가락이 5개인 사람들이 그려낸 존재잖아요. 맞네, 그렇죠. 네. 신은 손가락이 5개야 되는 거죠. 그런 메타포가 있군요. 창조주인 인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집어넣을 정도의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의 시시한 뉴스는 이 정도에서 뭐 아이고 시간도 많이 끌었네. 이거 정말 최신 뉴스. 이건 아직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어요. 네. 최근에 뭐 그걸- 9% 정도 빠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그것까지는 있는데. 나왔는데 이걸 뉴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 정말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뉴스. 그럼 이제 희 박사님 뉴스는 훌륭한 뉴스였고요. 예. 저하고 최 팀장의 시시한 뉴스. 아니에요, 제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 이용 기자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빛나는 거죠. 되게 어려워서. 열심히 광내주고 계시고. 그럼요. 매 시간마다. 저희 프로그램에 글쎄 뭐랄까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더 이상 써먹을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저희 프로그램의 그 자랑입니다. 이용의 집착 분석 코너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의 집착 분석. 오늘은 도대체 무슨 집착적이면서도 또 빛나는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 이번 주 쉬면 안 될까요? 너무 부담감이 큰 것 같은데요. 제가 겸손하게 준비한 이번 주의 이야기는 겸손하고 하찮게 준비한 이번 주 이야기는 솔라 임펄스라는 오, 이름만 해도 벌써 엄청난데. 솔라 임펄스라는 네. 정확히 말하면 솔라 임펄스 2죠. 네. 솔라 임펄스 2라는 비행기가 네. 세계 일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소개를 해드릴까 했다가 말았던 비행기인데 네. 이 비행기는 태양광 비행기예요. 태양광 비행기. 그래서 네. 솔라 임펄스군요. 네, 그래서 네. 날개 위에 태양 전지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비행을 하고 음. 또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 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충전을 해서 그 충전한 전기로 야간 비행까지 하는 비행기입니다. 아. 그래서 전기든 뭐든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혀 공급받지 않으면서 태양광만으로 하늘을 나는 신기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죠. 와. 네. 물론 무착륙으로 한 건 아니고 아.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한 17군데 이렇게 거쳐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실망스러운데요? 네, 좀 딴 거 없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예.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이야기. 예. 하여튼 햇빛 잘 드는 도시로 여러 군데 거쳐가지고 날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16개월 만에 했대요. 아, 되게 느리네요, 비행기가. 그 느리기도 느린데 들어보시면 그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이 아, 네. 비행기에. 그러니까 3월 9일에 작년 3월 9일에 아부다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난 7월 26일에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오면서 세계 일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나라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의 국적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이거 네. 우주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느린데요. 그러게요. 네. 한 달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어정쩡하잖아요. 이게 한 달 뒤에 한 달 전이면 완료가 된답니다. 성공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할 수도 있답니다. 한 달 뒤에. 그래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야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며칠 전에 세계 일주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은 안드레 보시버그
근데 안드레의 그 E가 E 위에 이렇게 그 네. 가름표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드레 보시버그라는 엔지니어하고 정신의학자이자 엔지니어 겸 파일럿인 베르트랑 피카르라는 사람이래요. 그 안드레 보시버그라는 사람이 펀딩도 하고 돈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원래 스위스 공군 출신이래요. 그래서 안드레 보시버그 이 사람은 네. 독일어권 스위스 사람이고 그렇죠. 베르트랑 피카르는 불어권 스위스 출신입니다. 예. 그 이름을 읽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맞아요. 이 피카드가 PICCARD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불어에서는 피카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피카르드 스타트랙에서는 피카드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랙의 피카드라는 피카드 피카드 선장님. 선장. 네, 네. 그 사람이 맞아, 프랑스 맞아. 사람으로 나와요 원래. 아, 영국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리고 이 베르트랑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버트런드 네. 버트런드였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와, 막 뭐 이상한 걸로 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솔라 임펄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스위스 국책 프로젝트도 아니고 대기업이 뭐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 비행기에 보면 구글도 써 있고 뭐 이렇게 네, 그 네. 스폰서들이 써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이런 아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을 한 거예요. 네. 민간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지금 한 10년 넘도록 추진해가지고 이제 겨우 세계 일주를 한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한 1억 7천만 유로 정도가 들어갔대요. 와, 유능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진짜 유능한 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2천억 원쯤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게 2009년에 솔라임펄스 1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아까 그 기록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힘겹게 날아가는 비행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동체가 다 탄소 섬유고 안이 다 비어 있어요. 네. 요즘 비행기는 여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네, 네, 압력을. 네, 압력을 조절해 주는데 여압이 안 되는 1인용 캐빈이 있는 비행기고요. 그럼 이렇게 뭐 우주복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러네. 그렇게 높은 고도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산소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속도도 시속 한 7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로 이제 태양광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네. 최초로 야간 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 떠서 26시간 동안 채공해가지고 예, 제자리로 돌아오는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2011년에는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가면서 태양광 비행기 최초로 국제 비행에 성공. 엄청 가깝잖아요, 벨기에랑. 예, 그죠. 거의 한 나라나 다름없이. 그리고 미국 가로지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파주에서 개성을 가서 비슷한 거죠. 2012년에는 지들 말로는 인터컨티넨탈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대륙간 비행을 성공하는데 이 대륙간 비행이 스페인에서 모로코입니다. 아, 유럽 아프리카. 네, 가깝죠. 그래서 이런 걸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게 날아가는구나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새로 성능이 개선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솔라 임펄스 2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덩치가 커지고 근데 덩치가 커졌는데 무게는 2.3톤입니다. 전체 무게가. 아, 엄청 가볍네요. 네, 그리고 날개 넓이는 71.9m거든요. 우와. 참고로 보잉 747 최신 개량형이 넓이가 네. 77m예요. 네. 근데 보잉 747은 무게가 한 450톤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날씬하고 네. 그 정말 뼈다귀만 있는 네. 비행기예요. 뭐 짐을 싣고 이런 건 못 하겠네요. 그죠? 거의.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모터도 이제 솔라 임펄스 1보다는 70% 정도 더 세져가지고 모터 하나당 17마력이래요. 아. 7마력이면 보통 자동차 한 대가 한 경차가 한 70마력 정도 되죠. 그러니까 17마력짜리 모터 4개가 있으니까 68마력. 그러니까 네. 경차 정도 출력이 경차 납니다. 정도의 출력.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 솔라 임펄스 1이 순항 속도가 70km 정도였는데 이게 한 90km 정도로 올라갔대요. 오. 그리고 절전 모드에는 60km 정도. 그러니까 야간에 절전 모드로 날아야 돼가지고 절전 모드에서는 60km 정도로 난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에 비하면 한 12분의 1 정도 속도. 일반적인 그냥 여객기에 비하면. 그리고 1인용에 여압이 안 돼가지고 조종사가 마스크를 쓰고 조종을 합니다. 이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이 조종은 이제 베르트랑 피카드랑 안드레 보시보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해요. 이렇게 네. 지점마다 번갈아 타면서 하는데 아. 무착륙 비행이 아니기 때문에 17개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만 무스카트로 가고 오만에서 인도 아흐메다바드 여기에서 다시 인도의 바라나시로 가고 미얀마 만달레이 중국 충칭, 충칭에서 난징, 그리고 난징에서 곧바로 하와이로 날아가. 이거 좀 거리가 우와. 들어가죠. 난징에서 갑자기 하와이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본 나고야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사실상 꽃이죠.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사실 그냥 장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본 나고야에서 하와이까지 비행. 태평양횡단. 네. 오. 거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태양광 비행기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인간 비행 역사상의 기록들을 많이 갈아치웠대요. 아. 그 중에 하나가 1인 조종사상 최장 시간 비행 기록이 깨집니다. 네. 117시간 52분 동안 8,900km? 8,900km. 이 정도를 날아가지고 하와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나고야에서 하와이까지 갔는데 117시간이 걸렸다는 네, 거죠? 네. 2015년 6월 28일에서 7월 3일에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로 네. 연비 주행하면서 만약에 태평양이 땅이라면 연비주행. 연비 주행하면서 나고야에서 이제 하와이까지 가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평균 시속 75km인데 이 거리를 만약에 일반 여객기로 갔으면 10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일단 이런 대기록을 세우기는 했는데 워낙에 긴 시간을 날다 보니까 배터리가 과열돼 가지고 손상을 입었대요. 네. 이게 비행기가 뭐 대량 생산된 것도 아니고 네. 부품을 주문하고 하다 보니까 대체 부품 찾고 고치고 하는데 몇 달이 또 걸렸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고야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 도착한 게 7월 3일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북반구의 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다른 코스면 모르겠는데 하와이에서 또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또 너무 긴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여름 시즌까지 시즌 겨울을 오프를. 네, 겨울을 그냥 거기서 쉰 거예요. 네. 하와이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말이 1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한 거지만 그 16개월 중에 9개월은 하와이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해를 기다리느라. 그래서 올해 4월에 미국 본토로 날아가가지고, 근데 미국 본토로 날아가면 좀 이제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많은 미국 도시들을 점점이 가거든요. 네네. 되게 한 7,000km, 8,000km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1,000km나 몇백 킬로미터 정도를 뛰어요. 네. 이 팀의 돈줄이 좀 미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되는 거 네, 같은데. 홍보를 위해서 좀 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착륙할 때마다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하와이를 드디어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네. 소개를 할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언제 세계 일주 끝나나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더니 착륙할 때마다 계속 뉴스는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에 들른 도시는 뉴욕인데 근데 뉴욕 말고는 전부 피닉스나 뭐 달라스나 이런 네. 날씨 좋기로 유명한 거 있죠. 좀 남쪽에. 햇빛이 강하기로 유명한 뉴욕 도시들을 거치다가 네. 마지막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세비야까지 대서양 횡단 비행도 대서양 성공을 횡단. 도착하는데도 세비야죠 굳이. 그러게요. 햇빛이 네. 햇빛 많이 들기로 유명한 도시들을 계속 이렇게 들릅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 런던 이런 데 다 빼고 가는 거죠. 세비야로 가서 세비야에서 카이로를 거쳐서 다시 두바이로 돌아갑니다. 네. 42,438km를 비행 시간만 558시간 7분 만에 주파했는데요. 평균 76km. 똑같은 루트를 일반 여객기로 갔으면 46시간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언제 해가 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불과 2톤짜리 비행기를 일반 여객기 12분의 1 속도로 이제 날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돌면서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아직 썩은 떡밥이 아니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중간에 하와이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하와이 아니면 태평양에 들를 데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일본에서 캘리포니아 갈 때 되게 그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가잖아요. 네. 네. 최단 거리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네. 햇빛을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솔라 임펄스 2가 하와이를 들른 이유가 하와이 주정부가 하와이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100%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명목상 그걸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명목상 실제로는 햇빛이 필요했을 뿐이고 네. 실제로는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네,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윈윈이죠. 하와이나 네. 이쪽이나 윈윈이죠. 네. 그래서 들르는 곳마다 무슨 태양광 에너지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개념의 비행체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고야에서 하와이 갈 때 118시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일반 비행기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허. 뭐 이렇게 공중급유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18시간을 날면은 지구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가능하지 않죠. 네. 아,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군요. 채공 시간이 길어야 될 때. 그러니까. 딴 좀 얘기인데. 기묘한 모순이 느껴지는데 지금. 아니 왜 집에 가면 성적표가 와 있는 게 분명한 날 버스를 예를 들어 빨리 가는 버스를 타지 않죠.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 마음. 괜히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혹시 뭐 항공 필리버스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 네. 전원 관리 기술이나 뭐 솔라 패널이 좀 더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하면 날씨가 허락하는 한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비행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이 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비행기는. 네. 드론으로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유인 비행기니까 그러니까 경량화하느라 에어컨도 없대요, 여기는. 그래서 캐빈 내부가 그 상시 37도, 햇빛 있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상시 37도에 하루 20분씩 자면서 그러니까 2명도 안 타요. 무게를 줄이려고. 그래서 20분씩 자면서 고생을 했는데 무인 드론으로 만들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드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뭐 연구용으로 쓸 수 있고 인공위성 대용으로도 쓸 수 있죠. 그 안 내려오는 드론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아, 예, 아, 맞죠. 맞아요. 모양은 프레데터죠, 그거. 네. 네. 그렇죠. 맞아요. 페이스북에서 하늘에 뭐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와이파이 좀 네, 만들려는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기구 띄운다 그랬었죠. 예, 기구를 띄우는 것도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도 그 무인 드론, 태양광 무인 드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있대요. 페이스북이 연구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헤어드라이어 3개 정도의 출력으로 와. 계속 날아다닌답니다. 일단 이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작고 이렇게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가 주목적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죠. 아니고 어쨌든 떠서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군사용으로도 뭐 쓰지 말란 법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람용으로 쓰지 말란 법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 잘 안 쓸 기회는 것 없죠.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진짜 세계 일주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중요한 도시에 막 내리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두 분이 거의 사적으로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인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만큼 조금 진짜 진지한 엔지니어들이 조금 같이 붙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네.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성 자체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리 가긴 싫은데 비행기는 오래 타고 싶은 사람. 아니야 없을 거예요. 실내 온도는 항상 37도. 그래서 예전에 그 파토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깨달은 건데 인간이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네. 얼마나 불합리한가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자동차였죠. 네. 자동차의 경우, 그러니까 저의 경우 80kg짜리 인간을 옮기기 위해서 한 2톤짜리 강철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또 80kg보다 좀 가볍지 않습니까? 많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동수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뭐 온난화라든가 하는 문제도 뭐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모터 에너지 효율 같은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다 전기로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로는 제트엔진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네, 프로펠러에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왜 처음에 비행기란 모든 것에 시초가 됐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네. 고작 몇십 미터를 한 3미터 떠서 네. 그렇죠. 몇십 미터를 날았을 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걸 본 사람들이 네. 지금 우리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저거 가지고 뭘 하겠냐. 저걸로 뭘 해요. 야, 저런 거 만든 사람들 대단하긴 하다. 뭐 어쩌려고. 말로 가면 훨씬 빠른데 뭐. 그렇지 말타고 없나. 지금 저거 뭐 저게 지금 나르는 거면 나는 뭐 내가 중마 타고 가도 비슷하게 이 정도 생각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솔라셀의 효율이 아직 형편없이 낮거든요. 네. 솔라셀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맞아요.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근데 네. 그게 실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에 달하는 태양양 이런 걸 높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실제. 지금은 아예 이거를 태양광 받는 양을 전기로 만드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효율이 기껏해야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쓴다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7-80%까지 끌어올리면 3배, 4배의 힘이 나오는 거니까 같은 공간에서 이제 그런 식의 숙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가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한계라면 방금 얘기했듯이 제트 엔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니까. 그래서 뭐 프로펠러기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겠죠. 그럼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추진력, 프로펠러가 아닌 다른 빠른 추진력 같은 거를 또 연구해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럴 그죠? 수도 있고 네. 어찌 보면 정말 장거리 뭐 유럽이나 미국을 간다거나가 아니라 국내선 정도는 사람들이 한 4-500km 정도 속도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네. 뭐 짧은 거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경비행기 타는 사람들 뭐 프로펠러기 타니까 어차피.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37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혼자 타는 것도. 네. 120시간 동안. 솔라 임펄스의 다음 목표는 이 두 사람 안드레 보시버그하고 베르트랑 피카르 씨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 당연히 무착륙 세계 일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거의 120시간 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현행 기술로도 네. 이게 약간만 좀 다듬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위인전의 그 대서양 횡단을 최초로 린드버그. 린드버그. 네. 뉴욕에서 뉴욕에서 파리. 파리까지. 파리, 그렇죠. 하여튼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대단히 대단한 사건이었죠. 아폴로 13호 영화 보면 아폴로 13호 탔던 탐 행크스가 그 아폴로 11호 그 착륙 소식을 듣잖아요. 지구에서. 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찰스 린드버그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로군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장면이라고. 네. 그 린드버그가 그 정도로 그렇죠. 네. 특히 미국에서는 영웅이죠, 정말.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과연 5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조종사분들이 안녕들 하실지 37도에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설마 무인기로 하겠죠. 설마. 네. 설마 그렇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을 태우진 그렇겠죠. 않을까요? 네, 아마 뭐 그러든지 아니면 기체를 크게 만들든지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청정 에너지랑 항공우주랑 좀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뭐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놀랍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냥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뭔가 이끌러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 뭘 해야 하나를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수준에서는 비행기보다는 자동차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파토님이 만드신 다큐를 저 대학 시절에 보고 네. 지금 내가 돈도 없어서 어차피 자동차를 못 사긴 그걸 하지만 봤어요? 또 그때? 네, 봤죠. 네. 자동차를 어차피 못 사긴 하지만 나중에 돈 생겨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배우자가 결혼 전에 구입했던 경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국산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랜저급이에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같은 질량 안에 있는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같은 기름을 쓰면서 훨씬 힘도 없고 훨씬 무게도 적게 나가는데 연비가 같다는 건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엔진이 안 좋은 거죠. 정말 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뭐 나온다고 하고 네.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보조도 잘 돼 있으니까 나중에 차 바꿀 일 있으면 저도 차를 활용해봐야겠어요. 구입해본 거는 제 나이 45이 넘어서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그 전까지는 저도 제 주워서 쓴. 아내가 타던 차를 계속 10년 넘게 탔어요. 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그 다큐 만들었다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자동차를 사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어딜 안 다니면 돼요. 맞아. 안 다니고 걸어 다녀야죠. 네. 네, 걸어 다니고 웬만한 데는 다닐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직업도 없이 집에서 글쎄요, 뭐 진작에 물어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차를 타고요. 제 차도 연비가 안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차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 되게. 예. 예, 차는 쓰세요 그냥.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4년 정도, 5년 정도 전에 차를 샀는데 그때 차를 사면서 이게 이제 내가 사는 마지막 휘발유 차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겠지. 최소한 하이브리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년 내에 뭐 사실 전기차 정도는 뭐 누구나 약간 쓰게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은 아닌데 어떤 이런 선구적인 기술들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언젠가는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21세기의 라이트 형제
뭐라고요? 피카르보하고 어쨌든 이 양반들, 네. 이 양반들이 한 이런 활동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뭐 이걸로 뭐 어디까지 될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외로 역사상 큰 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서로 씹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기대는 조금 못 미쳤지만 아니 사실 뭘 해도 파토님의 기대에 맞추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집착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네. 근데 참 열심히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또 진짜 무슨 근데 원래 모르겠나 동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쓸 데가 있든 없든 간에 아. 투자를 1억 7천만 유로를 받았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맞아. 그러고 사실 그 37도 캐빈에 그렇게 있었으면 그 정도 땡겨도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년 그러니까. 네. 네. 인건비 나오는 일은 해야죠. 아니 그리고 또 그 기간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준비 기간 뭐 그럼요. 몇 그렇죠. 년이 걸렸을 텐데.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오늘 이용의 집착 분석은 대충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니다. 그런 글 중에서 이제 엄선해서는 아니고 우리 최 팀장님 우리 선정 기준은 뭐예요 이거?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질문들을 일단 좀 뽑아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소한 것도 있고 조금 이제 과학적인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일단 뭐 궁금하시거나 뭐 저희가 읽기는 다 읽고요. 저희가 할 얘기가 있으면 방송에서 같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저부터 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라 답을 드릴게요. 팟캐스트 방송 중에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인데요. SPBC 뉴스룸에서 이용 기자님의 집중 분석이라고 잘못 쓰셨네요. 집착 분석입니다. 네. 예, 집착 분석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드럼이 너무 신나서 좀 더 듣고 싶은데 음악을 검색해봐도 안 나오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집착 분석이 뭔가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불법은 아니고요. 이런 음악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료 사이트가 네. 이제 저작권 프리인 네.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가입을 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합한 곡을 골라서 쓰고 있는 관계로 제목은 뭐 거기 무슨 붙은 제목은 있겠지만 의미는 없고요. 예, 노래는 그 노래는 거기서 끝이고요. 네, 신나는 드럼 이런 제목이 붙어있겠죠. 예, 뭐 음악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또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몇 개 뽑아서 이제 관련 있는 거를 각자 나눠드렸는데 네. K 박사님. 뭐 당연히 저한테 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일일이 대답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래도 뭐 해야죠. 뭐. 빅뱅의 순간 혹은 빅뱅 직후에 아주 작은 공간에 우주 전체의 물질이 모여 있을 텐데 왜 그때는 그 물질들이 모여 붕괴되지 않는 건가요? 중력으로 도로 모여가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인가 보죠. 빅뱅 순간, 네. 빅뱅 직후는 팽창 중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붕괴되지 않는 거고요. 빅뱅 순간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빅뱅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빅뱅 직후는 그때부터는 이제 팽창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였던 게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터져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빅뱅 인플레이션 물질의 탄생 순서인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긴 해요. 예전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먼저고 빅뱅 아니냐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네.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빅뱅보다 인플레이션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빅뱅을 도대체 뭘로 정의해야 되느냐? 네. 빅뱅이라는 게 우주 탄생 그거냐 아니면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냐? 그래서 엄밀하게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대체로 그냥 우주 탄생 순간을 그냥 빅뱅이라고 하자라는 게 그렇군요.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빅뱅이 그냥 우주 탄생이고 네. 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 질문이 많아요, 되게. 네. 한 가지 그번에 한 것 중에 빛이 매질 안에서 에너지를 빼앗겨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했었는데 네. 매질을 통과해서 다시 진공으로 나오면 다시 빨라지잖아요. 네네. 예. 그럼 에너지를 다시 얻는 거냐? 어허. 그렇게 보셨는데 아마 약간 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뺏긴다기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히니까 네. 속도가 네.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아하. 예, 자꾸 부딪히고 반사되고 하니까 네, 그 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면은 퉁퉁 부딪히면서 가면은 속도가 네, 느려질 네,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늦어지는 거지. 물론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를 좀 뺏길 수는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 뭐 완전히 에너지를 다시 얻어서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 원래 거예요. 돌아오는 예. 개념 정도인 예, 속- 거죠.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속도는 진공으로 가면은 다시 빛의 속도를 유지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 여름에 천문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다 모르고요. 네. 굉장히 많고요. 사실 어느 동네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밝혀주시지 않아서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본인 동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은하수를 보고 싶다. 네. 은하수를 보고 싶으시면은 굳이 천문대를 안 가셔도 되고요. 네. 어두운 데로 가면 되죠. 천문대 있는 동네로 가시면 그 근처에 가셔도 잘 은하수는 충분히 아마 보일 겁니다. 그 제가 네이버 그 검색창에 은하수 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쳐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나와요 몇 군데가. 그러니까 뭐 네. 서울 근교에 어디 그 약간 좀 은하수가 보이기 편하게 열려 있는 스팟들을 추천을 해주시는 게시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네네. 천문학자분들이 네네. 써놓으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미국에 어디서 네. 그 정전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네네. 다 불이 네. 꺼지니까 네. 신고가 막 들어오는데요. 네. 하늘이 이상한 게 있다고. 아 네. 은하수를 처음 은하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네네. 네, 하늘이 이상한 게 있다고 막 신고를 했어요. 아,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요. 네. 근데 밀키웨이잖아요, 누가 저건 은하수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 네. 네. 그래서 좀 살짝 미세먼지랑 헷갈리거든요. 구름하고 헷갈릴 때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데서 본 거는 안 본 걸로 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 올랐던 글들 읽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글들은 안 읽었고요. 저희가 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도 안 읽었고요. 네, 제가 한 것 중에서도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제가 한 분에 다 하기는 그러니까 다음 네. 기회에 또 네,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열심히 보고 가능한 한 대답을 한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네, 자주 들어와 네, 주시고 그럼 www.sciencepeople.co.kr입니다. 네. 아, 그리고 K 박사님 뭐 해주실 얘기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네. 제가 최근에 우주라이크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저도 천문 압니다. 학도들의 모임이에요. 네. 아마 학부생, 대학원생들 주로 대학원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이 친구들이 그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네. 천문 팟캐스트. 천문 팟캐스트를 네. 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나름 천문학계 선배로서 네. 아주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에서 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하. 예, 전혀 제가 부탁을 받은 바 아니지만 네. 예, 그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 예, 뭐 팟빵 가는 것도 있는 거죠? 예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아, 뭐예요? 아, 우주 라이크 예, 똑같습니다. 네, 우주 라이크라는 네, 일단 지금 저는 그 검색해봤-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우주 라이크 그 영어 네, 문장인데 그렇죠. 네, 우주라는 발음을 잘 넣어서 굉장히 네. 잘 지은 이름이라고 제가 그 이름 듣고 처음에 얘들 참 센스가 있다라고 아, 그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좋네요, 이름. 예. 그리고 또 팟캐스트 얘기가 나왔으니 저희의 뭐랄까 호프 이용 기자님이 또 새 팟캐스트를 하나 시작하셨다는 아, 맞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이름이 뭐였죠, 영 기자님? 예, 필스 교양입니다. 이게 필스. 제 아들을 그 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필스 교양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제 자식이 네. 사춘기 때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아. SF죠. 거의 SF인데요. 10년 이상 지나야지. 금미래에 대한 2030년을 바라본 SF. 네. 예. 막상 그때 그 아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요? 15년 전에 이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야,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 그래서 이거 다 시뮬레이션이고 다 밝혀졌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빨리 밝힐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조만간에 뭐 절 보고도 나오라 그래서요. 저도 네. 기타리스트 자격으로 네, 기타리스트 원종우님. 전직. 네. 뭐 저도 출연-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이죠. 네, 네. 저는 또 그 이용 기자님 팬이기 때문에 예, 필스 교양과 우주라이크. 저희가 네. 방송하면서 다른 팟캐스트 소개해준 건 아마 지금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 것 그런 거 같네요. 같네요. 예, 저희가 원래 굉장히 질투도 많고 그 초전에서 우리 하기 바쁜 예, 여하튼 SPBC 뉴스룸 정리할 시간이 됐고요. 아, 요즘 좀 천문학계 뉴스가 조금 뜸한가요? 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뭐 KMT 그게 좀 큰 뉴스였고요. 네네.
그거 외에는 왠지 뭐 천문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조금. 다른 뉴스들이 너무 큰 게 많다 보니 그렇죠. 네. 이렇게 뉴스 큰 거 터지는 때는 그러니까. 뭔가 연구한 게 있어도 그렇죠. 이런 발표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과학 뉴스가 발붙이기가 네, 릴리즈 타이밍이 아니죠. 네,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도 안 달아주고 과학자 네. 본인도 발표하기 싫고. 그렇죠. 뭐 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여기에 비해서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모셨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강환 관장님 계시잖아요. 네. 아, 예. 그럼 뭐 이렇게 거기 잘 되고 또 뭐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같이 가봤거든요. 네네. 그 서대문 자연사관관 가봤는데 네. 주말에는 네. 진짜 유모차가 장난 아니에요. 온통 유모차예요. 유모차 지옥. 유모차 지옥. 네. 아니 아까 아까 제가 최팀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엘리베이터에서 네. 유모차한테 양보 안 해줘서 가는 지옥이 있다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일이나 이런 데 가면 한산 할까요? 방학 때는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K 박사님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은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으로 방송 듣고 찾아간 사람들도 있대요. 그 관장님한테. 그때 한번 나오셨으니까 그죠? 네, 네. 단 한 번만 나와도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방송이죠 저희가. 네, 그럼 저희 SPBC 뉴스룸 사실 여름이라 저희도 좀 힘도 들고 오죠. 그러네요. 녹음하는 공간도 좀 덥고. 어쨌든 간에 다음 달에는 좀 더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 이용 기자도 저한테 하실 말씀 오늘의 해착을 딛고 좀 더 뉴스룸의 보석으로서 네. 금강석 같은 빛을 발해주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